네, 이번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토크 앤 더 시티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손서구 경제평론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오늘 잘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생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신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네. 뭐 그러고 나서 추석 연휴 이후로도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조금 뉴스로 나오면서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시장을 보면 또 손바닥 뒤집듯이 또 다시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지금 거의 몇 주 사이에 전반적인 방향성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일관된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증시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투자자들은 증시 지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채권 금리인 거고, 채권 금리가 채권 수익률에 따라서 증시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바뀌는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추석 연휴 이전에는 전반적인 기조가 특히 10년물 채권 금리 기준으로 뭐 4.8%까지 이제 올라갔었고, 네. 연말 되면 5%까지 또 올라갈 것이다. 연준은 올해 11월, 12월 두 번 남은 FOMC 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에는 생각보다 덜 완화적일 것이다. 네. 이런 식의 스탠스를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채권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채권 금리를 자극하는 그런 빌미로 작용을 했죠. 그런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지난 주말에 금융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쨌든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발발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였거든요. 네. 돌발 변수,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 그 영향을 미치는 재료들을 봤었을 때 전쟁이라는 이슈는 항상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 선례들을 만들어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뭐 달러를 비롯해서 금이라든지 미 국채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네.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나면서 반대로 이제 채권 금리가,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결과로 나오게 됐죠. 물론 전쟁이란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금시가 냉정하다고 하잖아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동안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아왔었는데 네. 어쨌든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성을 바꾸게 되면서 증시가 환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전쟁은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좀 트리거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네. 때마침 어쨌든 연준 관계자들, 뭐 지역은행 총재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또 전쟁 전후를 기점으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뉘앙스라든지 취지들 자체가 바뀌었어요. 마치 짠 듯이 말이죠. 네. 추석 연휴 전에 나왔던 연준 고위 관계자들 말은 뭐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 있어. 하나가 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금리 많이 내리지 않을 거야. 즉 고금리 상태가 5% 이상의 고금리가 계속해서 길게 이어질 거야라는 걸 시장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놨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는 계속 악재로 작용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전후로 해서 연준 관계자들의 말은 조금씩 핀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고금리 장기화가 충분히 신용 경색이라든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고용이나 어떤 CPI의 지표들을 보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때마침 짝이라도 한 듯이 이스라엘 전쟁이 또 발발을 했고요. 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금리와 증시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다 180도 거의 뭐 2주 사이에 바뀌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기사를 보면 연준 위원들의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보스틱 총재 발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그렇다면 연준 내에서도 좀 의견을 통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한 건가요? 네.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물론 긴축에 대한 그 지속성을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전에 앞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어떤 금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니까요. 파월의 발언 중에 가장 또 인상 깊었던 말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잖아요. 네, 그 얘기 참 많이 네.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금리 예측도 연준이 쉽지 않은 과정인 거고 네. 밤사이에 오늘 아니죠. 이제 어젯밤이겠죠. 어젯밤에 또 나왔던 건 9월 FOMC에는 회의록이 나왔잖아요. 네. 그 회의록을 보면 연준 안에서도 연준 사이에서도 연준 관계자들끼리도 의견 합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죠. 다수는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 의견으로서 지금의 금리 장기화에 대한 신용 경색, 실물 경제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관계자들. 그래서 저는 바뀐 스탠스가 두 가지를 시사한다라고 보는데 네. 일단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장기화에 대한 의견 합치가 연준 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미 국채 금리 10년물과 30년물 같이 장기물에 대한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에 대해서 연준도 드디어 부담을 갖기 시작했다.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물이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금융시장 경색이 나타나고 이런 생산, 소비, 투자 같은 여러 경제 축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연준이 굳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결과로도 기결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준 내에서도 의견 합치가 안 되고 네. 분분하게 나오는 거고 그게 시장의 메시지로는 연준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내놓는 거지 그렇게 보여지는 거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연준 의원들의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럼 예측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이는 걸 믿으라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라고 할 만한 것들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죠. 일단 FOMC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뭐 그 사이사이에 연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내놓는 메시지가 되겠고요. 또 연준 판단의 근거가 되는 CPI라든지 네. 고용 지표가 되겠고요. 또 이번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같은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들이 뭐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의 최근의 방향성은 분명히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우리가 연말 미 채권 금리를 뭐 10년물의 경우에는 4.8을 넘어서 5%까지도 갈 거라고 봤었지만 맞아요. 그 사이에 또 바뀐 상황들을 보면은 네. 지금 채권 시장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4.5%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들만 보자라고요. 그러면 금리 방향은 바뀌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 채권 금리가 증시를 압박할 부담은 좀 덜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CPI가 조금 전에 또 최신 지표가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네,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일단 헤드라인 CPI 자체는 3분기에 워낙 유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오를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었고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왔죠. 3.7%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네. 예상치는 3.6%였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조금 웃돌았다라고 보는데 중요하게 보는 건 근원 CPI였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식료품 같이 가격 변동성이 있는 품목들을 제외하고서는 기조적인 이 물가의 흐름을 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4.1%. 네. 8월 수치가 4.3%였거든요. 그러니까 0.2%포인트 정도 줄었죠. 네. 월간 상승률도 0.3%였습니다. 그러면 다 예상치에 부합한 겁니다. 결론을 내보자면 연준이 주시하는 근원 CPI는 연준이 바라는 대로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PI 예상치에 조금 소폭 상회하게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연준이 바라는 대로 방향성은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CPI와 직접적으로 좀 연동이 되는 게 유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사실 네. 이번 전쟁이 좀 발발했을 당시에도 국제유가가 갑자기 또 6% 상승하더니 최근에는 또 다시 안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런 전쟁이 또 유가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네. 이것도 역시 보이는 걸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유가는 최소한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자극할
변수로는 등장하지 않을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지표로 삼는 WTI라든지 브렌트유는 85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안정이 됐죠. 네.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고 나서의 그런 흐름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와 이란 대통령이 국교 정상화 이후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터진 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입장을 주고받았고요. 또 오펙 플러스에서는 국제 유가에 대한 안정적인 흐름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또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돌발 변수처럼 확 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더 추가적인 악재, 예를 들어서 전쟁이 정말 중동 전쟁처럼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유가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미국 국채 방향성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전자산으로도 불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 방향은 바뀌었다는 건 네. 저희가 앞에 얘기를 해봤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이라는 변수가 터지면 방향성이 바뀐 건데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갈 거냐. 현재 시장은 하향 안정화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할 거라는데 다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이어지고, 다만 이제 변수를 저희가 꼽아 보자면 제가 변수를 얘기하는 거는 하도 많이 방향성이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몇 주 사이에 계속해서 방향성이 바뀌는데 이런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조금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유가 같은 변수가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으면 또 금리를 올려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이 국채 금리를 자극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만약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번 전쟁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군사적인 지원, 뭐 물자 지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지금 미국 정부는. 근데 이런 데 돈을 쓰려면은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져봤을 때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금리가 오르게 된다라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은 또 국채 금리가 다시 자극받을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낮게 보는 건 또 다시 말씀드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조만간에 제닛 옐런 장관이랑 중국 인민은행장이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시장의 예측은 1순위가 미 국채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미 국채를 주로 많이 사주는 큰 손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아니죠. 제일 큰 손이 중국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미 국채를 매도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마 미국은 중국에 요구할 겁니다. 미 국채를 다시 매입을 해달라고 말이죠. 뭐 이렇게 된다면 국채 금리는 매수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일단 만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미중 간의 화해 무드의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얘기고, 얼마 전에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국을 방문했어요. 다른 상원 의원들을 데리고 말이죠. 그때 시진핑이 직접 만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급이 높게 격을 갖춰서 대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서로 지금 기술 패권이다, 무역 전쟁이다 으르렁거리고는 있지만 지금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서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닛 옐런이 인민은행 장관 만난대요. 그리고 11월에는 미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지금 미국은 적극적으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주선하려고, 만나게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1순위 의제들은 다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지금 본다면 미중 관계가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미 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될 수 있다, 이런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미국 달러 움직임은 어떨지 또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추석 전까지만 해도 뭐 달러 인덱스가 107까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앞으로의 좀 향방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이 발발했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역사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채권 금리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네. 미국 채권과 달러를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와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잖아요. 맞아요. 네. 다른 원화, 뭐 엔화, 뭐 위안화가 다 약세를 보였고요. 네.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향성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길게 본다면 달러화도 네. 지금의 강세 기조가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환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1360원까지 올랐다가 또 1350원, 40원 안정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 네. 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네. 107까지 올랐다가 뭐 105로 다시 하향 안정되고 있고 오늘은 조금 오르긴 하던데요. 네. 전반적인 기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도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아주 강했던 강세 기조는 조금 누그러질 여지가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빠져나갔단 말이죠. 우리 코스피를 제약했던 거는 사실 그러니까요. 예, 환율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환율이 안정이 돼야 외국인들도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좀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근데 아직은 돌아오지 않고 있죠. 네, 아직은 선물 쪽에서는 매수세가 조금 나타나고는 있지만 현물을 네. 사지는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방향이 바뀔 발판들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할 수는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 상반기에 지나서 하반기 특히 3분기 들어서 많이 외국인 매수세가 꺾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를 제약하는 요인이 됐었고요. 뭔가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4분기에는 네,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만한 네, 환경은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외국인이 좀 우리 시장에 돌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과거 사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과 좀 대비를 해서 좀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아무래도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이 됐다 보니까 뭐 오일 쇼크를 빌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유가가 뭐 150달러까지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석유 파동과 비교했을 때, 오일 쇼크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 시점은 어떻게 좀 네.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과거 사례 선례를 이제 해보면 1차 네. 석유 파동 1973년 그때 이제 일어난 1차 석유 파동을 보면은 네. 일단 중동 국가들이 서방과 싸우던 시기였고 그래서 담합을 해서 유가 가격 자체를 이제 두 자릿수로 올려버렸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당시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의에서 원유 가격을 17%를 한꺼번에 와. 올려버렸고요. 네. 원유 생산량 자체도 5%씩 점차 계속해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공급도 줄이고 가격도 인위적으로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석유 파동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막대한 인플레이션, 물가 오름세로 나타났었죠. 당시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5%까지 네. 올랐었고요. 물가가 자극이 된다 이렇게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무지막지한 금리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시 기준금리를 연 13%까지 올려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와. 금리 지금 5%대 금리에도 이렇게 허덕이는. 예, 허덕이고 있는데 네. 13%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가정하기 힘들 정도로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 얘기가 작년에도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올해도 그렇고요. 네. 저는 이제 물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채권 금리가 오를 만한 구조적인 이유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크게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일단 미 국채를 매입해주는 큰 손, 중국이 아직 경기가 온전히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맞아요. 점. 네.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점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부채 현황입니다. 지금 GDP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의 정치권입니다. 하원 의장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미국 권력 서열 3위의 하원 의장이 탄핵을 당하면서 당장 내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통과가 지금 불확실해졌어요. 네. 안개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사실 지난번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까지 갔었을 때에 온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임시 예산안만 통과시키면서 45일짜리 연장안만 지금 통과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럼 11월 중순까지 시계제로란 상태예요. 계속해서 데드라인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하원 의장은 지금 탄핵이 된 상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공화당 내에서 지금 후임 하원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절차를 밟고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후보자들이 지금 딱 그 재투표를 계속 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추대할 만한 사람으로 강력한 한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계속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되든지 케빈 메카시보다는 훨씬 더 공화당 입장을 공화당 강경파 인물이 후임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그리고 백악관과의 내년 예산안 협상에 있어서 네. 더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변수 중에 하나가 연방정부의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 돌출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시장에 부담을 줬던 악재였죠. 네, 일단은 급한 불은 껐지만 계속해서 좀 리스크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하원 의장이 선출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선출이 되더라도 협상에 강경파가 등장을 한다면 기존에 합의했던 것들이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될 텐데 네. 과연 그 기한까지 협상안을 타결 지을 수 있겠어?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거시적인 이슈, 채권, 금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석우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